인터넷 연결 방법에서 보겠습니다. 전용선. 전용선은 뭐냐면은 우리 가정에 인터넷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러면 그 전화선이 전용 인터넷선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전화선이 별도로 들어와 있거나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요거예요. ADSL, VDSL. 지금은 다 전용선이라고 보면 되죠. 전용선. 그 업체, 우리 센터도 전용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SK텔레콤이나 뭐 KT라든지 유플러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전용선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그 이제 전용선이라고 보면 되고, 어, 우리가 사용하는 전용선은 다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모뎀이라고 하는 장치가 가정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모뎀을 통해서 그거를 디지털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ISDN은 뭐냐면 종합정보통신망이라 그래서 디지털 선로예요. 이거는 디지털 자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뎀이 필요 없이 PC에서 컴퓨터에서 전송하고 싶은 내용을 그대로 선로를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서 참 편하다. ADSL은 전화선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은 ADSL이나 VDSL 거의 안 쓰죠. 그거 쓰는 데가 지금 없을 겁니다. ADSL은 한 15년 전에 사라진 거로 알고 있어요. VDSL도 한 15년,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꽤 오래전에 사용했던 겁니다. 전화선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전화선을 통해서. 속도는 뭐 그렇게 빠르진 않았었어요. 요게 한 4메가, VDSL이 한 13메가, 일반 쓰는 전용선이 100메가, 요즘 우리 센터에 들어온 거는 기가 인터넷 1000메가, 그러니까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은 ADSL, VDSL 안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TTH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정으로 들어오는 FTTH 광섬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게 가정에 들어오는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광통신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그 광섬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호수처럼 생겼어요. 안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안에 거울처럼 역할이 돼 있어가지고 빛을 보내면 바로 빛이 갈 수 있게끔, 즉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 에너지 자료를 빛 에너지로 바꿔서 보내는 건데, FTTH라고 해서 KT가 이거를 광고한 적이 있었어요. FTTH. 근데 비싸기는 한 거예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이런 광섬유도 들어와 있다. 광섬유도 가정에서 많이 쓴다.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모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문제부터 보시면은 2원급 전송 용량을 오른 것 했는데, 2원급이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지금 안 나와요. 오래전의 얘기라서. 예, 그 책에 보면은 T1급이 뭐고, T2급이 뭐고, T3급이 뭐고, 2원급이 뭐고 하는 거 나올 거예요. T3가 44.7메가 정도 나오고, 속도가. T1은 1.54메가 정도 나오는데, 1.54메가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전화선을 사용했을 때는 이 T1급 사용료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했었어요. 그리고 T3 같은 경우는 뭐 몇천만 원 정도 하는 거로 들었었어요. 대신에 이런 T3 44메가 정도 속도라면은 기업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44메가 갖고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쓰는 게 100메가인데 100메가 갖고도 부족해서 1000메가짜리 1기가를 쓰는데, 이거는 시험에 지금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를 시험에 낸다고 하면 출제위원이 바보 소리를 들을 거예요. 세월이 언젠데. 예. 그 다음에 ADSL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는 과거에 있었는데 벌써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은 안 나온 문제다. 모뎀과 코덱. 모뎀은 뭐냐면 디지털. 내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죠. 근데 선로가 어떻게 한다 그래? 선로가 디지털 아날로그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컴퓨터가 디지털 방식이고,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PC는 디지털이고, 이거를 어디로?
전송 솔로는 아날로그를 쓴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이거를 다시 상대편 PC로 보내야 되는데, 이 PC는 다시 디지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PC에서 솔로로 보낼 때, 여기 솔로. 여기. 이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변조라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작업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복조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변조와 복조. 이걸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모뎀. 영어로, 우리말로 변복조 장치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모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변조가 뭐냐면은, 모듈레이션. 여기는 디모듈레이션. 변조하고 복조의 의미가 그거예요. 변조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고, 변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화시키는 거고, 복조는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뎀이다 하는 거. 가정에 모뎀은 꼭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뎀을 PC 통신을 할 때 사용하던 그 규칙 중에는 뭐 K 커미트라든지 X 모뎀, Z 모뎀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지금은 뭐 PC 통신 거의 안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변조 속도라는 게 보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코덱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압축하고 코덱이라고 써있죠. 우리말로 코덱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컴프레스 and 디컴프레스, 압축과 그리고 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압축과 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코덱이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를 뭐로 바꾼다? 디지털로 바꾸고, 그거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는 컴프레스, 그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건 디컴프레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음성 녹음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면 제 목소리는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아날로그예요.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디지털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듣잖아요. 그럼 다시 얘를 아날로그로 바꿔야 돼요. 스피커를 디지털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0과 1인데. 그러면 띠디디 이런 소리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코덱이다. 그러면 모뎀이라는 거하고 코덱은 반대 역할을 하죠. 모뎀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아날로그 디지털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코덱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갔다가 다시 아날로그 오는 거예요. 그게 코덱이에요. 근데 이 코덱 방법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디지털로 보관을 할 때 그렇게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압축을 해서 보관해요. 그게 압축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아날로그로 되돌릴 때는 압축을 풀어서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사진 있잖아요. 동영상 있잖아요. 사진도 사진이라고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그림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요,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단풍 구경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설악산에 있는 단풍, 내장산에 있는 단풍 구경을 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건 아날로그의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잖아요. 이거를 컴퓨터에서 저장할 때는 0이냐 1이냐 이거로 바꿔서 저장한단 말이에요. 디카로 착각 찍는 순간 얘가 디지털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디지털로 저장한 사진을 다시 내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아날로그로 돌려줘야 돼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배우들이 막 배우들이 하는 행동들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디지털로 보관해뒀다가 내가 TV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아날로그로 봐야죠. 그러니까는 방법이 뭐냐? 압축을 해서 해제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코덱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컴프레스 앤 디컴프레스는 압축하고 해제하는 건데 그 압축을 왜 하느냐 봤더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려고 압축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압축을 안 해서 보관했었어요. 압축을 안 해서 보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하자 하는 거죠. 네. 자, 코덱이라는 말은 반대 개념인데 반대 개념이라서 사실 살펴봤더니 모뎀이라는 말하고 약간 반대적인 역할을 하더라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IP 주소는 뭐냐면 내 컴퓨터 안에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붙어 있어요. 내 컴퓨터 안에 인터넷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주소가 있어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강실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과거의 컴퓨터는 나 혼자 사용했던 거예요. 통신도 안 됐었고 인터넷은 더더욱 안 됐었고 오로지 컴퓨터 하나만 달랑 놓고 모니터랑 나 혼자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구하느냐? 사오는 거예요. 디스켓으로 사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면 복사하는 거예요. 복제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통신도 없었고. 예. 그렇게 사용하던 컴퓨터가 이제는 너랑 나랑 대화를 하자.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자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전화선을 꽂던 뭐를 하던 간에 통신을 하려면 전화기도 전화선이 꽂혀 있으니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통신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전화기에는 번호가 있죠.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화기 자체에 번호가 부여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라고 전화국에서 부여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 컴퓨터는 전화번호 같은 무슨 고유의 주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게 IP 주소예요. 이 IP 주소가 없으면 통신을 못해요. 통신을 못해요. 그래서 IP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냐? 아니에요. 나라마다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나라는 대한민국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써라 하고 규정이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 KT는 SK텔레콤은 또 몇 번을 갖고 쓰는 거고 큰 통신사들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IP를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중부센터도 마찬가지로 IP를 부여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IP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정되어 있으면 편한데 고정되어 있으면 IP가 부족한 현상 때문에 그때그때 바꿔줘요. 그래서 모뎀을 끄면 IP가 사라지거든요.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은 이 모뎀에서 지정해주는 IP가 바뀔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뎀은 끄지 말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IP가 V4가 있고 V6이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V4, V6이 있는데 V4는 32비트로 되어 있어요. 8비트씩 4개. 총 32비트. 그리고 0에서 255까지 10진수를 표현해요. 10진수. 그 다음에 클래스가 5개가 있어요. A 클래스, B에서부터 E 클래스까지 있는데 A 클래스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과거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클래스가 5개가 있다. 그럼 IPv4. 그 다음 IPv6은 뭐냐면 IPv4가 부족해요. IPv4를 가지고 인터넷 IP 주소를 만들어 놨더니 한 42억이 좀 안 돼요. 43억이 좀 안 돼요. 43억.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는 통신을 하는 컴퓨터들이 스마트폰 포함해서 42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43억이 넘어가니까는 주소가 부족하다 이거지. 근데 주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도 집 지면 여기는 몇 번지 몇 호입니다 하고 주소를 줘요. 구청에다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건축을 새로 하겠습니다. 없던 아파트를 새로 졌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번지수가 부여가 돼요. 근데 번지수라는 게
1번지도 있겠지만 100번지, 1000번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릿수는 마음대로 늘려도 돼요. 근데 컴퓨터는 미리 자릿수를 정해놓고 쓰거든요. 나는 100이야, 나는 1000이야, 만이야 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릿수를 미리 정해놔요. 40여 개 중에 하나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수를 초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IPv6을 새로 만들어서 쓰는데 IPv6은 128비트로 되어 있어요. 16비트씩 8개로 되어 있고요. 16진수로 표현되고 있고 콜론으로 구분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이 뛰어나고 네. 그 다음에 캐스트가 3가지가 있다. 캐스트가 3가지가 있다. 자, 메모를 좀 해드리면 IPv4는 뭐가 있다? 8비트씩 4개 총 32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진수로 표현되어 있고 각 숫자를 점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클래스가 5개가 있다. IPv6은 16비트씩 8개 총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16진수로 표현한다. 그리고 각 숫자를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캐스트가 3개가 있다. 특히 특이한 건 뭐냐면 숫자의 값이 0이면 생략하고 기록한다. 예를 들면 뭐 0:0 예를 들어서 10이 아니라 뭐 8:0:8 이런 경우라면 8:8 이렇게 처리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0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 0의 값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게 IPv6의 좀 특징이에요. 요거는 IPv4하고 IPv6에 대한 전반적인 종류를 해놓은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IPv4에서 클래스 C는 어쩌고 저쩌고, 뭐 클래스 B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IPv의 숫자를 또 외워야 되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온다. IPv4는 용은 생략아. 예? IPv4는 용은 생략아. 얘는, 이렇게 표현해요. 192.0.0.1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0이라고 해서 생략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0이면 생략을 하고 여기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얘가 적절치는 않지만 이렇게 중간에 0이 들어가 있으면 0을 생략하고 여기다 0을 생략하고 이렇게 빼버리기도 해요. 그럼 0 들어갔구나 라고 인식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도메인 문제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도메인 네임 볼게요. 도메인은 뭐예요? www.뭐뭐.뭐 이게 도메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 예. 도메인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도메인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있나요? 도메인. 그런데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음이든 간에 다 IP가 있잖아요. 그러면 IP로 접속을 해야 돼요. 중부여성발전센터에 택배를 보내려면 여기 번지수 알아야 돼요. 서울시별시 마포구 용광동 70번지 2호 라는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소 몰라도 어떻게 해요? 중부여성발전센터 그럼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리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IP가 용광동 70번지 2호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주소라면은 도메인 네임은 중부여성발전센터라는 게 도메인이에요. 근데 도메인은 등록을 하고 쓰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여기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 2층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어느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해서 편지가 온대요.
거기 뭐 구민회관 뒷집 이렇게. 그 무슨 동네 무슨 뭐 담배가게 뒷집 이렇게 해도 편지가 온대요. 그럼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알아듣고 다 배달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어디 시골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우편물을 보내는데 주소를 못 외우니까는 거기가 무슨 뭐 마을회관 뒤라고 하니까는 마을회관 뒷집 그러면 알아듣고 오더라 이거죠. 그게 도메인으로 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번지로 안 보내는 IP로 안 보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할 때 숫자를 이용해서 IP 주소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게 아니라 www.naver.com 하고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알아서 오더라 이거죠. 그렇게 해준다. 그런데 IP 주소하고 도메인은 딱 고정돼 있어요. IP 주소가 어떤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메인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를 쳤더니 가끔 구글이 나오더라? 그러진 않겠죠. IP는 딱 정해서 네이버 거를 연결해 놨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은 www. 이게 컴퓨터 이름이에요. 네이버. 네이버가 뭐예요? 소속기관의 이름이에요. 뭐 co. 컴퍼니, 회사란 말이에요. KR, 대한민국이에요. www.naver.co.kr도 있어요. 그게 네이버예요. 예. 그 다음에 네이버.com을 쳐도 네이버로 가죠. 그렇죠.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위 도메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www.gilbert.co.kr 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www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CO 회사인데 회사 이름이 길벗이고 그 길벗 회사를 관리하는 컴퓨터 이름은 그냥 통상적으로 www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도메인이에요. 그런데 211.194.54.210이라고 치면 어디로 갈래나? 한번 제가 인터넷 실행해서 한번 써볼까요? 211.194.54.210이라고 치면 인터넷이 연결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가 211.194.54.210 과연 뭘까요? 길벗 출판사로 가는 건지. 이게 길벗 출판사 IP 같은데. 안 가나요? 안 가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바뀐 거겠지, 그러면. 도메인하고, 연결이 안 되네요. 그렇죠? 예. 210.194.54.210. 예. 네? 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FTP는 따로 있고 텔레 따로 있다는 뜻인데 일단은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은 중간중간에 점을 쓰죠. .com, .net, .co, .kr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점, 도트라는 걸 이용해서 써라. 그 다음에 전세계 도메인을 총괄하는 것은 ICANN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도메인을 등록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도메인은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도메인이 하나 필요해. www. 뭐뭐점 뭐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된다? 키사에 가서 내가 도메인을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키사에서 등록하려니까 키사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대리점을 뒀죠. 그래서 뭐 다툼이라든지 뭐 아니면 뉴21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24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24 그런 데 가서 도메인을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다 내가 도메인을 구매하면은 키사에 등록되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관리비를 내고 뭐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예요. 자, DNS는 뭐냐면은 내가 www.naver.com이라고 치면은 네이버에 있는 실제 IP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이버 컴퓨터. 글로 접속이 되게끔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DNS라 그래요. DNS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DNS가 없으면 www. 다음.net이 뭔지 google.co.kr이 뭔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DNS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상업기관은 컴퍼니죠. 회사. 그 다음에 개인 회사라든지 개인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법인 등록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EDU, 에듀케이션을 쓰고요. 우리나라는 대학은 AC, 아카데미, 그 다음에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학위를 주는 대학이에요. 학위를 준다는 건 전문학사, 공업학사 뭐 이런 것들이죠. 폴리텍 대학은 공업학사를 주거든요. 전문대학 전문학사 주고 일반 대학은 뭐 이학사, 공학사, 문학사 이걸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대학원의 석사, 뭐 박사과정 이런 거를 관리해주, 그거를 발급해주는 교육기관들은 아카데미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다 에듀케이션, EDU를 쓰고 요런 이제 내용이 있다더라 하는 거. 자, URL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공부방이 있어요. 제 공부방. 원래 공부방이 요거예요. 제 공부방이 주소가 이렇게 돼요. 이게 공부방 주소예요. 그러면 앞에 http 그 다음에 도메인 나오고 bbs라는 경로 지나서 제로보드 php 해가지고 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복잡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복잡하게 나온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걸 URL이라고 불러요. URL. 첫 번째 앞에 프로토콜은 뭐다? HTTP. 아, 인터넷 하려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FTP. 아, 자료를 보내고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텔넷, 원격 접속을 하려는 거구나. 이런 거. 메일 투, 전자우편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프로토콜 규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메인이 들어가죠. 서버. 뭐 gilbert.co.kr 거기 가서 with라는 경로를 지나서 sun.html을 가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이거를 우리는 다 합쳐서 URL이라고 부른다. URL. 그 다음에 HTTP는 뭐라고요? 인터넷. 일반 인터넷. 그 다음에 FTP는 뭐라고요? 파일 송수신. 자료를 보내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료를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요? 우리 영화를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FTP라는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자료를 받고 보내고 하는 거예요. 텔넷은 뭐냐면 원격 접속이라 그래요. 텔넷은 원격 접속. 원격 접속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거를, 먼 곳에 있는 거를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내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 접속하시잖아요. 로그인해서 전자우편 보시고 카페 블로그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어디 거예요? 네이버 거죠. 근데 네이버 접속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텔넷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 텔넷이라는 걸 이용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고 네이버에 가면 아이디가 뭐냐, 패스워드가 뭐냐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로 갈지 내가 알아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접속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접속을 해요? 그냥 화면상에서 클릭해가지고 쓰고 전자우편 보고 블로그 들어가고 카페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편해진 거죠. 지금도 이렇게 쓰긴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안 쓰지만은 처음에 있는 건 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우편 쓸 때는 메일 투라고 쓰는데 잘 보셔야 돼요. http ftp telnet 근데 메일 투는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디가 틀렸는지 잘 찾아봐라 하고 나오기도 해요. 그 밑에 2번 문제 보면은 메일 투 나왔네. 두 번째. 그 틀린 거예요. 메일 투는 콜론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슬래시까지 있고요. 그런 걸 시험에 내더라 하는 거죠. 자,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프로토콜은 뭐냐면
통신 규약이라 그래. 통신 규약. 그럼 규약은 뭐냐? 규칙과 약속이에요.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과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칙과 약속이 많이 있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작정 건너면 안 돼요. 범칙금을 내기도 하고 잘못하면 내가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살았는데 상대편 차량이 나를 피하려다가 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상에서도 규칙과 약속이 없으면 규약이 없으면 개판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TCP라는 프로토콜도 있고 IP라는 프로토콜도 있고 아까 HTTP, 뭐 메일2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자, TCP는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고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대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OSI 7계층이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OSI 7계층. OSI 7계층. 이거는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OSI예요. 근데 7개 계층은 뭐냐면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여기가 최상위 계층이고요. 물리가 최하위 계층이에요. 근데 뭐라고 써 있었죠, 아까? TCP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전송. 여기에 TCP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TCP. 그 다음에 IP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IP는 네트워크 계층. 그럼 TCP가 높네. 그렇죠? 예. 네트워크가 하위 계층이네요. 전송은 TCP니까. 예. 물리 계층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화선, 전화기 이런 게 물리 계층이죠. 그러면 응용 계층은 뭐예요? 띠띠띠띠띠띠 누르면 띠르륵 신호가 가잖아요. 전화국으로. 그러면 전화가 왔으면 전화를 걸면 상대편이 누구세요? 그러면 아, 나 누구다 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송 계층이죠. 내 목소리를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전화선을 타고 뭐 아날로그로 가던 디지털로 가던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통신으로 가던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 뭐 데이터 링크, 물리로 가는 거고 우리가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또는 핸드폰에서 뭐를 누르면 뭐 인터넷이 나오든 무슨 전화가 걸리던 문자를 보내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들이 내가 활용하는 건 응용 계층이고 글자를 쓰면은 글자가 화면에 보여야 되고 내가 전송 버튼을 누르면 문자가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은 표현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계층들이 있다더라 하는 거. 7개 계층. 그 다음에 3가지 프로토콜이 더 있는데 그건 넘어갈 거예요. 전자우편 66번에 전자우편 볼게요. 전자우편은 많이 해보셨죠? 네이버에서 메일 보내는 거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보내고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보낼 수도 있죠. 동보 전송이라 그래요. 동보 전송. 한 사람이 뭐 50명, 100명한테 보낼 수도 있게 하는 거. 자, 보내기도 있고요. 나한테 편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받을 수도 있고요. 첨부시킬 수도 있고요. 전달도 있고요. 전달은 뭐예요? 남의 거를 보내주는 게 전달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게? 내가 A하고 B하고 편지를 보내고 받는 사이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거를 하나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문자 보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전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연락처 같은 것도 전달해 주는 기능 있잖아요. 회신은 뭐예요? 보낸 놈한테 답장 쓰는 게 회신이죠. 전체 회신은 뭐예요? 여러 명한테 회신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받을 때 나만 받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받는 편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임의 회장이 회원들 100명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있으니까 회신이고 100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100명한테 똑같이 답장을 보낼 수 있죠. 그냥 회신 누르면 회장한테만 가는 거고 전체 회신하면 100명한테 다시 다 가는 겁니다. 주소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뭐뭐뭐 골뱅이 뭐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셔야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머리부 본문부가 있어요.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주소, 참조 주소, 수문 참조 주소, 제목 첨부 이런 거는 머리부고 실제 글 쓰는 거 그리고 서명 쓰는 난도 있어요. 서명 쓰는 난도 있어요. 그 서명 쓰는 난은 뭐다? 그거는 본문부다. header, body 이렇게 나눠져요. header, body. 자, 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요. SMTP, POP3, POP3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면 내 편지를 상대편한테 전송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편함에다가 편지를 넣어주면 내가 보낸 우편물을 내가 보낸 택배를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한테 배송을 해주죠. 그렇죠. 그때 배송해주는 역할이 SMTP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우편물을 나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전자우편도 내가 홍길동한테 보내겠다 그러면 홍길동한테 보내주는 역할은 누가 한다? SMTP라는 프로토콜이 하는 거고 홍길동이가 나한테 답장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장은 나한테 오게끔 해줘야죠. 그게 팝3예요. SMTP는 송신, 전송하는 거고요. 팝3는 수신.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내고 받는 거는 MIME.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금상첨화. 스팸이란 말은 뭐예요? 스팸. 원래 말은 정크 메일이라 그래요. 정크 메일. 벌크 메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스팸은 뭐냐면 원치 않는 메일을 나한테 보냈어요. 근데 재밌네? 물건 사세요 하고 보내왔단 말이야.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재밌어. 한참 보다 보니까 시간을 뺏겼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는 스팸 메일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스팸이란 통조림을 먹다 보면 다른 반찬을 안 먹는데요. 맛있어서. 그래서 스팸이란 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명칭은 정크 메일이라고 또는 벌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스팸성 메일은 나한테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왜? 가다 보면 우리가 쇼윈도에 보이는 물건 이렇게 구경하다가 저거 사야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꼭 사려고 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메일 중에는 내가 수신을 하겠다라고서 체크를 했잖아요. 회원가입을 할 때. 그러니까는 메일이 오는 거예요. 물건 사세요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놈이 나한테 보내기도 하죠. 근데 반드시 광고성 메일은 광고라고 써야 돼요. 앞에. 요렇게 쓰는 거죠. 광고 물건 사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재밌죠? 이렇게 나오죠. 광고지만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앞에 지만이라는 말을 붙여요. 광고지만 이게 광고라고 하지만 하고 이렇게 재밌게 하여튼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요 말이 들어가야만이 합법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는 본 내용은 광고성 우편물임을 알려드립니다. 그것도 꼭 메모를 해야 되고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일을 수신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수신 거부를 하십시오. 그럼 자동으로 수신이 거부되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문자 많이 오잖아요. 광고성 문자. 그러면 그 스팸 해지하려면 어떻게, 스팸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신 거부하려면 전화를 걸어야 돼. 080. 그 전화도 찝찝한 거야.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네. 그래서 스팸은 그냥 스팸 처리해 버리시면 돼요. 스팸 처리하시면 편지가 안 옵니다. FTP는 파일을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이라 그랬고요. 텔넷은 원격 접속이라 그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있는데 요즘 시험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유즈넷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뉴스그룹이라 그래요. 뉴스그룹. 유즈넷은 다른 말로 뉴스그룹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를 오해하면 뭐가 돼요? 뉴스를 보내주는 거구나.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동호회 성격이에요. 즉 다른 말로 카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유즈넷이에요. 시험에 이게 나와요. 네, 유즈넷. 이런 유즈넷 서비스가 지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 이거야. 초창기 서비스들은. 그래서 카페라는 서비스로 바뀐 거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채팅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라는 말 들어보셨죠?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웹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 종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이 빠졌네? 의도적으로 크롬을 뺐나? 메이저 프로그램이 5개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크롬이 1등입니다. 크롬이 1등.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등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는 애플 거예요. 애플 거. 애플, 맥이라든지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게 사파리입니다. 플러그인은 뭐냐면 꽂아서 사용하는 거죠. 꽂아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자체 기능으로 처리를 못하고 별도의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플래시 플레이어는 웹브라우저가 직접 처리할 수가 없어요. 플래시로 만든 거는. 그래서 플래시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이 컴퓨터에다가. 아니면 브라우저에다가 얘를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플러그인이라고 부르고, 과거에는 동영상 보기 이런 기능이 안 돼가지고 동영상 보는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야만이 봤었는데 지금은 그냥 브라우저 자체가 동영상을 제공해 줍니다. 편리해졌죠. 캐싱, 뭐 쿠키란 말은 뭐예요? 아이디 패스워드 저장해 놓은 거예요. 내가 로그인을 하면 어디 다녔는지 알 수 있죠. 그거는 캐싱이에요. 내가 네이버에 갔었단 말이야. 그러면 네이버에서 봤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쿠키는 뭐냐면 내가 거기다 인터넷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네이버 아이디가 뭐고 패스워드가 뭐고 그게 쿠키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다녀갔는지 그 주소들 그 기록을 하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가면은 방문 기록이라고 있어요. 방문 기록. 굉장히 많이 다녔네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언제 다녀간 거라고 써 있어요. 아까 여기 설정에 방문 기록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다녀갔어요. 이거는 언제? 날짜가 어디 있노? 월요일날, 일요일날 다녀간 거예요. 제가 수업하면서. 근데 이거 흔적 남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두면 좋을까? 지워버려야지. 방문 기록을 다 선택을 해서 다 삭제해버리면 어떨까요? 캐시 이미지 파일 이거. 캐싱된 게 326메가나 들어있어. 찌꺼기야. 비밀번호 입력해 놓은 게 있었는지 몰라도 계산 중에 있다 그러는데 그냥 제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로그인을 해서 패스워드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지워지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이런 기능이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기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수시로 지워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포털 사이트는 뭐예요? 즐겨찾기 뭔지 아시잖아요. 즐겨찾기가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북마크, 책갈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 다녀갔는지 그거를 다음에 또 다녀가려면 기록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즐겨찾기.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걸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포털이라는 단어가 성문, 광화문, 뭐 독립문 이런 성문 있잖아요. 문들 있잖아요. 큰 도시의 문, 성에 있는 문, 아니면 대저택에 출입구 이런 거 있죠. 큰 집. 저기 빌 게이츠가 사는 집 대문 이런 거. 이런 걸 포털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뭐가 많거든. 그래서 포털 사이트라는 말을 하는 거는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뭐가 많잖아요. 그래서 포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러 사이트는 똑같은 내용을 여기저기다 만들어서 복사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쓰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 같아서 똑같은 내용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미국 사이트, 영국 사이트, 한국 사이트, 일본 사이트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게 돼요. 똑같은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막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뭐 영국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상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인터넷 옵션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제어판에 가도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하면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옵션이라는 말이 떠요. 그 도구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인터넷 옵션이라는 말이 떠요. 옵션 떠있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화면 일반, 보안, 개인정보 이런 거 요거를 시험에 내기도 해요. 예. 근데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 일반은 뭐고 보안은 뭐고 개인정보는 뭐고 근데 딱 보시면 보안은 보안 수준이고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보가 보이는 거고 뭐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갖고 하는 거예요. 1박 2일은 몇 살 이상 보는 거예요? 12세 이상입니까? 아니면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뽀로로 같은 경우는 올이죠, 올. 전 연령 가능한 거예요. 근데 1박 2일은 전 연령 보는 거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12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하는 거, 신동엽 씨, 이영자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고민 들어주는 코너 있어요. 그거는 15세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야시시한 것들이 가끔 나와요. 15세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또 19세도 있어요. 영화 같은 거 저녁에 보려고 보면 19세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내용이 폭력적이라든지 선성성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15세를 왜 정해놨고 19세를 왜 정해놨느냐? 내용이 있다, 내용이. 언어나 언어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폭력적인 언어 말투라든지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등급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애가 보는 애랑 나랑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애가 아무거나 막 들어가서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인데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성인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막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애들이 막 눌러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로 까졌다 그러죠? 애들이. 모르는 거 없어요. 요즘 애들은. 뭘 몰라 애들이. 예? 오죽하면 애들이 진짜 애인지 어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말하는 거나 그렇고. 어쨌든 그냥 진짜 탁 패대기 치고 싶을 정도로 말하는 거 보면 그런 게 그게 다 부모한테 배웠든지 인터넷으로 배운 것이고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관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7세라고 정해놓으면 7살이니까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해놓으면은 그런 만약에 폭력적인 내용을 보려고 검색을 해서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연결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볼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 제가 그냥 훅 넘어가는 거 읽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외우시고 등록하셔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그 다음에 검색 엔진. 검색 엔진 뭔지 아시죠? 네이버에 가서 우리 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네이버 앱이라든지 아니면 PC에서도 네이버에 가서 뭐라고 물어보면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뭐를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걸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데 검색 로봇이라고도 부르고요.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돌리는 건데 엔진이란 말은 뭐 엔진, 자동차 엔진 뭐 이런 거 무척 기능이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진. 자동차 엔진 굉장히 힘이 좋잖아요. 우리가 그 선풍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건전지 집어넣고 쓰는 선풍기 있잖아요. 그 버튼 누르면 선풍기 바람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모터가 돌아간다고 하지 엔진이라고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엔진 이런 거는 힘이 강하거든.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검색 로봇 이런 말도 쓰고요. 스파이더, 뭐 에이전트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데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검색 엔진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때부터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이버가. 그럼 검색 엔진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색 엔진은 지금도 검색을 해서 분류를 해놔요. 누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아 요거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단풍 구경이구나. 단풍 구경이라고 제목을 썼으니까 단풍 구경으로 검색하면 나오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거기다 해시태그를 뭐 설악산, 내장산, 뭐 속리산이라고 검색을 써놨으니까 태그를 뭐 설악산 단풍 구경 그러면 요것도 보이게 해줘야지 라고 분류를 해놓고 다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예, 네이버 안에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그때 내가 단풍 구경이라 검색을 하면 네이버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이버를 막 네이버가 찾아가지고 검색에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많은 거를.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검색을 딱 했을 때 앞부분에 나와야 내가 볼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쓴 글이 저 한 100페이지 밑에 있으면 뭐 남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앞부분에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뭐 돈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 뭐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뭐 스스로, 뭐 이렇게 돌리게끔 하는 가짜 프로그램. 그런 것도 다 적발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검색 엔진이 주제별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키워드 검색하는 게 있고, 키워드가 뭐예요? 단풍 구경 하고 검색을 하면 검색해 주는 게 키워드지. 주제별은 뭐예요? 지금은 주제별 거의 안 써요. 자, 볼게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구글 한번 가볼까 구글? 자 구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제별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별 검색하는 거예요. 단어별. 키워드 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워드 검색. 그럼 다음은 네이버는 좀 어떤가 볼까요? 네이버는 네이버는 이것도 있다. 부동산 그럼 부동산 가는 거죠. 부동산에 가서 공장 그럼 공장 나오고 안 나오나? 토지 아, 여기다 이제 쓰는 거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나주에 토지가 나오는 거고, 공장 그러면 나주에 있는 공장이 나오는 거고, 여기 다시면에 하나 들어와 있네. 여기 다시면이 여기 어디 여긴가? 다시역 여기에 지금 뭐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매물이 하나 올라와 있네. 텃밭 9,500만 원 올라와 있네. 그렇죠?
자, 분양. 그건 아파트 분양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분양 소식 같은 거 나와요. 자, 여기 산악 신도시, 목포시에 있는 산악 신도시.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상동에 하나 있네요. 상동에 하나. 에메랄드 퀸 분양가 얼마 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뭐예요? 카테고리 검색. 여기서 말하면 주제별 검색이에요. 이게 주제별 검색. 우리 주제별 검색 잘 안 하잖아요. 다 키워드 검색하잖아요. 메타는 뭐냐면 지금 메타 검색 거의 안 하는데 저도 검색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요. 이정민 혼장 홈페이지에서도 여기다 검색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검색 버튼을 만들어서 탁 누르면 검색이 착 나오게 해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자체 검색을 못 하잖아요. 기능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 것도 보이고 다음 것도 보이고 구글 것도 보이게끔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메타 검색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해요. 지금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거만 나와요. 다음 카페에 있는 다음 블로그에 있는 다음 블로그에 있는 거는 절대로 네이버에 안 나왔었어요. 또 다음에는 네이버 게 안 나왔었어요. 다 막아놨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털어놨어요. 그걸. 그러니까 담장을 털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다음 것도 보이고 구글 것도 보여요. 그럼 스스로가 메타 검색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이버에 가면 다 나오니까는. 근데 네이버는 주로 국내 검색이 잘 되고요. 구글은 해외 검색이 잘 돼요. 해외 검색이 잘 돼요. 외국 정보를 보시려면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써야 되고. 그게 메타 검색이에요.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키워드 주제별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네이버는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아까 구글은 어땠어요? 키워드죠? 구글은 키워드예요. 이 주제별 검색어로 가장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 그 야후. 야후는 또 우리나라에 철수했잖아요. 야후 차이나도 철수했어요. 야후 재팬은 일본 사람이 야후 재팬을 샀기 때문에 손정이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사가지고 야후 재팬은 뭐 일본에서 굉장한 제1이죠 제일.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존재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야후가 왔다가 망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이버 때문에. 다음도 휘청거리잖아요. 다음도 뭐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 크라우드 기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크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구름.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은 거를 네이버 크라우드에 올려놓고 집에 가서 크라우드를 이용해서 불러봐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 쓰냐면 그런 거 말고 그냥 인터넷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포토샵도 하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포토샵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성능이 아무리 나빠도 크라우드가 제공해주는 성능이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포토샵은 내 컴퓨터로 작업하는 건데 크라우드를 이용하면은 크라우드 서비스에서 포토샵을 돌려주면 되잖아요. 아래 한글 필요한다? 엑셀이 필요하다? 난 엑셀을 안 깔아놨잖아. 근데 그 MS 오피스 360이라고 있거든요. 그 360 프로그램은 뭐냐면 인터넷상에 로그인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 창에서 엑셀이 열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사용료만 내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드는 뭐예요? 제가 지금 이 컴퓨터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동영상 제작하고 있고 교환 보여드리면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요것만 쓰고 있어요. 요것만. 나머지 이만큼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재능 기부하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기관에서 어느 업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제 컴퓨터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일부가.
그러면 그거를 받아와서 내가 처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간해수공업 하듯이. 옛날에 그 뭐 볼펜 심 끼우기, 무슨 껌 봉투 씌우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럼 개당 뭐 2원, 어떤 건 5원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어요. 봉투 접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집에서 접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볼펜심 넣기 뭐 이런 거, 샤프심 넣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개당 얼마씩 하는 거. 그것처럼 사용하던 시간대에 다른 컴퓨터, 지금 뭐 기관에서 상급 기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컴퓨터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십시일반 그 성능을 이용해서 내 컴퓨터 성능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드 컴퓨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법이죠. 근데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는 뭐예요? 언제 어디든 사용 없이 사용하겠다.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인데 지금 이 말이 쏙 들어갔어요. 뭐로 바뀐지 아세요? 사물 인터넷. 유비쿼터스가 과거에는 이런 거였어요. 전화를 걸어서 밥통을 작동시키고 전화를 걸어서 창문을 열고 닫게 하게끔 하고 보일러를 틀어주게끔 하고 물을 받아놓게끔 하고 먼 기간을 여행하고 왔는데 집에 춥단 말이야. 이제 겨울에 들어오니까 보일러를 미리 작동시켜 놓고 샤워를 하고 싶어 목욕을 하고 싶어 물을 틀어놓고 그렇게 해주려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유비쿼터스라는 말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바뀌어가지고 보일러도 띡띡띡띡 이런 거. 보일러도 핸드폰으로 조정하는 거 아시죠? 예. 저희 아파트에도 그거 붙어 있더라고. 기존에 보일러를 사물 인터넷 되게끔 해주겠대요. 뭐 얼마? 20몇만 원인가 내면 해준대. 뭐 집에서 밖에서 뭔 보일러를 두드릴 일이 있겠냐고. 집에서 틀면 되지 그냥.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발전하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RFID. 들어보셨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하이패스 요금 정산하는 거 있잖아, 하이패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라고 있죠? NFC 기능. NFC 기능 뭐 처음 들어보세요? 교통카드 탑재하는 거. 교통카드 탑재를 해서 이 배터리 부분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띡 갖다 대면 찍히잖아요, 요금이. 그건 NFC. NFC도 RFID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보안카드 아시죠? 인터넷 뱅킹 하려면 보안카드. 근데 그 보안카드 대신에 NFC 보안카드 보셨어요? 국민은행만 현재 하고 있어요. 요거. 이게 NFC 보안카드예요. 이거는 지정한 핸드폰에서만 사용돼요. 아무 핸드폰에다 작동 안 돼요. 은행에 가서 제 스마트폰을 등록을 해요. 그리고 송금할 때 보안카드 입력하세요. 보안번호 입력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제 요 카드만 딱 갖다 대면 돼요. 그럼 이거를 탈취당하면 이제 위험하겠지. 도둑당하면 이거 분실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옷에도 요런 칩을 달아가지고요. 예, US에 요런 칩을 달아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면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또 땀이 얼마나 짠지 이런 거 염도 이런 거를 측정을 하게끔 하는 뭔가를 센서를 달아서 이 사람이 운동할 때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이런 거 있죠. 예, 근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런 거. 칼로리 소비가 얼마큼 되는지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막 뛰었으면 무조건 1시간 뛰었다고 해서 칼로리가 얼마 소모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격한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센서에다 부착시켜 가지고 몸에다가 옷이나 이런 데다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체력을 측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죠. 웨어러블 여러분 시계 아시죠? 웨어러블 시계 같은 거 저도 그걸 하나 받아 가지고 우리 애를 줬는데
잘 때 그걸 차고 자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잠을 잘 자느냐 안 자느냐를 측정하더라고. 그 손목이 움직일 정도가 되면 뒤척이는 거잖아요. 뒤척일 정도면 잠을 편히 못 잤다라는 거고, 뒤척임이 없는 거, 뒤척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1박 2일 코너 보셨어요? 거기서 그 시계를 차고 가장 숙면한 사람한테 아침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숙면을 취했는가를 측정하는 거 봤더니 그 NFC 그 태그를 붙인 거를 착용을 한 거예요. 근데 김종민 씨가 잠자기 시작해서 잠 깰 때까지 한 번도 뒤척이질 않았어. 어떤 사람은 뭐 수시로 뒤척이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뒤척이는 사람들은 자고를 하면 찝찝하지. 잠을 못 잤으니까. 근데 김종민 씨는 해맑게 일어나더라고. 잘 잤다고. 그렇게도 다 하는구나. 우리 집 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잠을 못 잤다 이런 걸 측정을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RSSA 트랙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말들이 복잡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제 멀티미디어가 시험에 잘 나와요.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는 뭔지 대충 들어보셨잖아요. 멀티미디어. 영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멀티미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재생하고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책에 어디냐면은 72번이죠, 멀티미디어. 그래서 글자, 또 그림, 사진, 소리, 영상, 이런 거를 디지털로 통합한 거예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옛날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이거는 멀티미디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진 거, 이걸 멀티미디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라든지 DVD라든지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왜?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고,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멀티미디어가 발전된 배경은 과거의 컴퓨터는 성능이 너무너무 느렸었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반드시 애플 컴퓨터로 했었어요. 맥킨토시에서, 맥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일반적인 컴퓨터들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맥을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도 본래는 맥에서 사용하던 거예요, 애플에서. 근데 이제 그 포토샵도 일반 PC용으로 나온 거고, 바뀐 거고. 스마트폰도 발전했고, 통신망도 발전했고, 압축 기술도 발전했고, 디지털 기술도 발전했고,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멀티미디어 특징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디지털로 제작이 돼야 되고요. 쌍방향성이어야 되고, 비선형성이어야 되고, 통합성이고. 비선형성은 뭐냐면,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보다가, 저 뒤에 걸 보려면 어떻게 돼요? 테이프를 한참 돌렸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클릭하면 그 위치로 가서 재생이 되잖아요. 아무 위치에 있었든지 간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를 비선형성이라고 그래요. 비순차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순서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순차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이 멀티미디어다. 그리고 통합. 소리만 나와 있어. 그게 아니라 소리, 글자, 영상 뭐 이게 다 들어있어야 된다. 영화 같은 것들이죠.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러고 보시면 되죠. 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라는 말 나와 있어요. 재생 소프트웨어는 뭐고 저작 소프트웨어는 뭐냐? 재생은 콤플레이어 들어보셨잖아요. 동영상 재생하는 거. 저작이라 그래요. 제작이라고 안 하고 저작 도구라고 하는데, 플래시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프리미어, 뭐 베가스, 소니에서 만든 베가스라든지 아도비에서 만든 프리미어, 플래시도 아도비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칵테일, 대한민국에서 만든 칵테일, 이상엽이라는 사람이 만든 칵테일, 굉장히
히트를 쳤고요. 수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상합이라는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도 모르겠어요. 학창시절부터 봐왔거든요, 이상엽이는. 그래서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실력도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칵테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수출도 많이 해서 대통령상도 받았고, 2번이나 대통령상을 받았고, 굉장히 유명했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몰락했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더라고. 하여튼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플래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스트리밍 기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동영상은요, 어떻게 봤었냐면요, 자, 공방에 가서 동영상을 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동영상을 플레이 누르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플레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쭉 재생이 되잖아요. 이걸 스트리밍 기법이라 그래요. 다운로드가 돼 가면서 내 컴퓨터에서 재생이 되는 거를 스트리밍 기법이라 그래요. 굉장히 좋은 기법이죠. 이게 없었던 시절에는 아주 애먹었었어요. 자, 스트리밍 전송이 가능한 파일은 ASF, WMV, RAM, RAM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실제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 됩니다. 요즘 컴퓨터들은 다 돼요. 압축. 압축은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크기를 줄이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통신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과거의 통신은요, 전화선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3분 한 통화에 100원이에요. 통신이나 인터넷 시간 사용료가 내가 동영상을 하나 전송하는데 30분 걸리면 1,000원 내는 겁니다. 3분 동안 다운로드 받으면 100원을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료를 보낸다, 전자우편을 보낸다, 받는다라고 하면 전화선을 통해서 보내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인터넷을 1시간 사용하면 1,000원을 내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쓰고 한 달간 쓰면 3만원 내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당 쓰는 겁니다. 시간당.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많은 거지. 공간이 큰, 용량이 큰 자료들은 어떻게 해라? 압축하자. 줄이자. 그래서 보내자. 그래야 돈도 절약될 수 있는 거죠. 시간도 절약되고. 자, 윈집, 윈 ARJ, 알집, 이런 것들이 있다. 멀티미디어 그래픽 데이터 볼까요? 뭐가 있는지. 자, 멀티미디어 그래픽 데이터, 즉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은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다 비트맵 방식이에요. 포토샵으로 편집한 거, 디카로 찍은 거 다 비트맵 방식이라 그래요. 얘는 레스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레스터 방식이라고 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단 현상이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림을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코알라를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자, 보세요. 확대해 볼게요. 자, 이게 코알라 눈이에요. 여러분, 코알라 눈 같아요? 근데, 네모나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그냥 네모나진 않은데,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모나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단 현상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눈 맞잖아요. 코알라 눈인데, 이 코알라 눈을 제가 확대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계단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맵 방식으로 그림을 처리하면 다 이렇게 거칠게 나타나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근데 벡터 방식은 뭐냐면은 아무리 확대해도 거친 현상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일러스트레이터, AI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엑셀 프로그램에서도 클립아트라는 걸 불러오기도 해요. 클립아트, 조각 그림 같은 걸 불러올 때 이 클립아트가 WMF로 제작된 거는 확대해도 깔끔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벡터 방식이라고 부른다. 조금 벡터 방식은 우리가 평상시 잘 안 써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예, 비트맵 방식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 형식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 JPG, PNG, GIF, AI. 그럼 AI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위에 건 비트맵이고 AI는 벡터 방식이니까 그런 거. BMP는 압축을 하지 않은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압축한 거예요. 근데 GIF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8가지 8비트 컬러이기 때문에 256 컬러밖에 안 나와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JPG는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합니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게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사용료를. 그래서 손실 압축 기법을 씁니다. 이건 무료예요. 그래서 디카는 다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JPG 방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뭐냐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색깔이 손실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 우리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손실이 되긴 돼요. PNG는 뭐냐면 무손실 압축 기법입니다. 색깔은 1600만 컬러를 쓰고요. GIF는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표현이가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은 그림이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다 이거죠.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다. PNG는 투명 처리는 가능해요. 투명 처리.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다. JPG는 투명한 처리가 안 되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 중에 JPG로 저장한 사진도 있고요. JPG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PNG가 어디 있나요? PNG도 있네요. 그렇죠. PNG도 있어요. PNG하고 JPG하고 그럼 PNG는 다 배경이 투명인가요? 그게 아니라 투명 처리를 해야 투명이 되는 거고 JPG는 투명 처리를 아무리 해도 투명이 안 되고 자, 요 낙관이라는 게 있어요. 낙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모르겠네요. 없네. 얘를 이용해야 도움이 되는데 그림판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림판에서 자, 펭귄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그림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그림이 깨져버렸네.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붙인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는 안 된다.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요. 이게 지금 뒤에 하얗게 돼 있잖아요. 하얗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얘가 투명 처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빨간 것만 보여요. 마치 낙관 찍은 것처럼, 도장 찍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 그림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 거죠. 네.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안 돌아가요. 그 다음에 GIF 그림은 이거 될려나 모르겠는데 그림이 없네. 제가 그림을 재밌는 걸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건 움직이는 그림은 아니고 현재는 없네요. 그래서 사진 중에 제가 하나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다른 걸 잠깐 볼게요. 어디 갔어? 뭐 광고가 이렇게 많아? 응? 이쯤에 있으려나? 아, 요거 보세요. 요거 잘못 만들어진 건데요. 자, 잘못 만들어졌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하얀색이 빠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명 처리가 안 된 거예요. 투명 처리를 해서 만들면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 사진이 어디 있나 모르겠네. 이것도 잘못 만들어졌네요.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디로 사라졌나 보다. 이건 제대로 됐죠?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뭔 광고가 이렇게 많이 붙었는지 모르겠네. 예, 예. 아까 그 보셨던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예, 그 투명 처리라고 하는 개념. 그런 거를 처리하려면 뭐로 만들어야 된다? GIF나 PNG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GIF는 색깔이 256 색깔밖에 안 나와요. 컬러 색깔이 별로 안 나온다고. PNG는 1600만 컬러가 나오니까 얘를 쓰는 게 아무래도 낫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오디오에 관한 내용 설명드릴 겁니다.